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31번 문제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8월 20일 갑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 수탁자가 갑이고요. 이 사람이 수탁자고요. 수탁자. 그 다음에 신탁자는 A네요. A가 신탁자입니다. 신탁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누굽니까? 매도인이 병이네요. 매도인이 병인 경우. 그 다음에 제3자가 정인 경우인데요.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선의인 경우,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제3자 정의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인 갑이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자, 2번 명의신탁은 무효죠.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아니고 누굽니까? 갑이죠, 갑.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등기할 때 비로소 알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 알았다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 아니고 갑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2번이 답이고 3번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그 다음에 5번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그렇죠. 병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2번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 원에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X 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3월 13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틀린 것은 했는데 대항력은 3월 11일 날 취득한다. 을은. 예, 대항력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취득하니까 맞죠? 2번이 틀렸네요. 우선 면제를 취득한다 했는데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이하여야 합니다. 9억을 초과했네요. 10억이니까 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병은 을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4번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생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5번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가의 경우에는 6년짜리 처음에 6년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해도 거절해도 됩니다. 왜? 6년에서 또 동일한 조건을 6년 더 하면 12년이잖아요. 10년을 초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6년인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년이었다가 갱신을 하면 또 4년이 더 연장돼서 8년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33번입니다. 지금 실무라서 좀 문제들이 사례 중심으로 많이 나왔죠. 33번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의 용인시 소재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를 받았다. 을이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소명해야 됩니다. 법제 3조 3의 2항에 있죠.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되는데 그 뒤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개업공개사의 중개 및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 전속 중개계약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죠. 맞습니다. 개발 제한 사항 신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일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이상인 경우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수mek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3억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3억 이상인데 지금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도 뭐 3억 이상이라도 자금조달 계획 제출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3억 이상인 경우만 했는데 지금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는.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있습니다. 서식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서식을 봐야 되니까.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 그 밖의 경우 전용면적. 반대로 했네요. 집합 건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벌금형 사유가 된다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100분 5%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징역 벌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령 통틀어서. 따라서 1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2번은 지금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모든 거래 다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일지구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틀린 것 했는데 경매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번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죠.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2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재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등 하려면. 맞습니다. 3번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의 보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경매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겠죠. 매수 신청을 했다가 보증금 안 내고 또 재매각이 되니까 또 매수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후순위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이외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 등기, 압류가 압류는 무조건 소멸하죠. 1번이 틀렸네요. 1번은 이게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이걸 잘 봐야 되겠네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최소한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36번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기일 변경 신청,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1번은 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매수 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맞습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4번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5번 갑이 매수 신청 대리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죠. 1월 이상 2년 이하. 우리 그 암기 프린트 한번 찾아볼까요? 1월이라는 거 45번에 2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 45번에 2번. 1월 이상 2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확인 설명서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될 사항.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6가지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니은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를 하죠.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리얼의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9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기억.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보수를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각각.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나라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만 받습니다. 우리는 각각 받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갑은 B가 속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보수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사무소. A씨의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A씨 조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D급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 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거래 금액이 큰 거. 그리고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D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네요. 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네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30일.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으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 원이고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간청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신고 간청이 되는 거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뽀개기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요약집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